필요한 건강 이슈 메디인에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근 이 속쓰림을 경험하는 그런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식생활, 음주 습관, 스트레스 등은 이런 위식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위식도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젊은 환자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산분비 억제제 등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이런 위식도 관련 질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현대인들 진짜 많은 질병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질병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위식도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식도 질환은 툭 하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현상 그리고 더부룩함 이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초반에는 진통제라든지 소화제로 참아보지만 결국에 증상이 너무나 심해져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죠. 자, 오늘은 이 위식도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위장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위장의 감기라고 불리는 위염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위염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 또한 좀 많은 것 같은데 대체로 어느 정도나 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연령별 그리고 성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을 앓고 있습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2017년 위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528만 9,304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0.2%로 남성보다 약 1.5배 높은 비율을 보였고요. 또 20대, 30대도 각각 11.3%, 13.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 30대까지도. 네, 이렇게 중장년층뿐만이 아니고 젊은 층 역시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위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먼저 살펴보고 갈 텐데요. 위험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듣고 갈까요? 네. 그 위 내부 표면인 점막은 평소 세균이나 약물, 알코올, 양념이 좀 강한 음식 등의 이런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는데 이로 인한 염증 반응을 위염이라고 합니다. 평소 자주 얹히고 속이 쓰리다면 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위염은 작게는 소화불량부터 크게는 궤양까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네, 아무래도 위와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음식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맵고 짠 음식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위염에 많이 걸린다고들 알려져 있긴 한데 정확한 원인 좀 궁금해요. 네, 위염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과식을 하거나 급하게 음식을 먹거나 맵거나 짠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은 위염을 유발합니다. 또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이런 약물도 위험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의 이런 생활 요인과 헬리코박터균 감염도 위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뿐만이 아니고 스트레스라든지 흡연 같은 생활 요인과 더불어서 균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질환들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좀 종류가 나뉘는데 이 위험은 증상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면서요? 예, 그 일시적인 속쓰림 이런 증상이나 염증 반응이 있다가 원인을 제거하거나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급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뚜렷한 증상 없이 장기적으로 자극에 노출돼 염증이 지속되는 것을 만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 거면 이거는 원인도 좀 각각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급성 위염은 주로 헬리코박터균의 최초 감염,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과한 알코올 섭취나 진통제와 같은 약물 복용에 의해서도 위 점막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급성 위염의 경우에는요, 그 명치 부위의 통증과 함께 오심,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위염을 급성 위염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균 감염에 의해서 주로 발생이 되는군요. 그럼 지금 또 만성 위염이 있는데 이거는 위염 증상이 오래 지속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그 염증이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만성 위염이 되는데요. 그 만성 위염의 대표적인 원인에는 이것 역시 헬리코박터균 감염, 약물,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사 습관에 의한 담즙, 역류 등이 있습니다. 만성 위염의 경우 심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비특이적으로 배 윗부분의 통증이나 식후 복부 팽만감, 조기 포만감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를 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만성 염증은 정상적인 위샘을 소실시켜서 위축성 위염을 유발하고 장상 피화생을 거쳐 위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위축성 위염이 나왔는데요. 이게 만성 위염 중에서도 가장 흔한 형태로 좀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 위축성 위염이 특히나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이 위축성 위염을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만성 위염이 오래된 경우 그 위내시경을 검사를 해보면 두 가지 큰 변화가 관찰됩니다. 위 점막이 얇아져서 혈관이 보이는 경우와 위 점막이 오돌토돌하게 보이는 경우인데요. 위 점막이 이제 얇아져서 혈관이 보이면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며 반대로 위 점막이 오돌토돌하게 보이면 장상피 화생 변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보이는 경우는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점막이 얇아져서 혈관이 다 보이는 것이 위축성 위염이다. 그럼 이렇게 위 점막이 얇아지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위축성 위염은 병기 초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 환자는 본인이 그런 위축성 위염이 있는지 자각하지 못합니다. 드물게 상복부 불쾌감, 복통, 속쓰림, 소화 불량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위축성 위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뭐 위염 그 자체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걸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위축성 위염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평소 좀 관리가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시경 검사에서 만성 위염이 있다고 진단받아도 사실 증상이 유발되거나 바로 위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성 위염 그 자체는 이제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성 위염이 나타난 경우는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 암검진 시에 꼭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서 혹시 위 선종이나 암이 생기지 않는지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상피 화생의 범위가 넓은 경우 위암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 그리고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에서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는 1년마다 추적 위내시경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만성 위염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굳이 치료는 안 받아도 되지만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만성 위염의 그 원인 중에 식습관도 있지만 헬리코박터균 감염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검사를 해서 이 헬리코박터균이 검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균을 꼭 다 없애야 되는 건가요? 헬리코박터 세균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또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감염자를 대상으로 제균 치료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말트 림프종, 위암 환자에서 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치료를 받는 건 아니네요. 네, 위험 대상군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제균 치료가 일어나는데 사실 이게 모든 위험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위염에서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아무리 흔해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질환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사실은 위염은 또 아닌데 위염인 척하는 그런 질환들이 또 있거든요. 증상이 비슷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염과 유사한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대부분 이제 위염을 의심하는데요. 네네. 만약 급격하게 살이 빠졌는데 속 불편함이 너무 오래 간다 싶으면 이건 위염이 아닌 담석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담석증이란 그 담낭, 그러니까 그 쓸개 안에 찌꺼기가 굳어져서 단단한 돌처럼 생기는 질환입니다. 사실 크게 진행이 되지 않는 한은 복통 정도라든지 속쓰림 정도의 그런 증상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담석증도 증상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험이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네요. 예. 그 담석이 담낭에 위치한 경우에는 약 80%에서는 평생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추적 관찰만 하면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담낭의 담석이 담낭관으로 이동해 담낭관을 이제 막게 되면 심한 복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통증을 담낭 산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식후에 악화되고 증상의 위험이나 급체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기 쉽습니다. 지금 뉘앙스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위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치하면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 네. 위험처럼 담석증 역시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담석이 담낭관을 막는 경우 우연히 이제 빠져나가면서 호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담낭관을 막은 채로 염증을 유발하며 급성 담낭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건데요. 급성 담낭염은 성인의 급성 복통의 원인 중 하나로 염증 악화로 인한 괴사성 담낭염이나 그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합병될 수 있으므로 우상 복부 통증과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담석이 이제 만약 담낭관을 통해 총담관으로 이동하면 복통과 함께 황달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급성 담관염뿐만 아니라 급성 췌장염, 담관성 간염, 폐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막염이라든지 폐혈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담석증 역시 위험 증상과 잘 구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만큼이나 빈번하게 또 발생을 하는 또 다른 위식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위식도 역류 질환자도 국민 400만 명 이상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히 발생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생기는 증상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식도 점막에 손상이 생기면 역류성 식도염, 그렇지 않으면 비밀환성 역류 질환으로 구분됩니다. 네. 자, 위식도 역류 질환. 그 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은 현대인들에게 고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역류성 식도염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리 몸은 식도와 위 사이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이제 역류하지 않도록 그런 밸브 역할을 하는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네. 이 관략근은 원래 식사를 하게 되면 좀 열리는데 이 조임근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 자기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위산이 역류하는 현상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괄약근이 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가요? 기름진 음식,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얼큰한 국물로 해장하는 습관은 하부 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줄이고 위 점막을 손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과음은 소화기계 질환자에게 치명적인데요.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음주량을 줄이고 기름기가 많고 자극적인 안주는 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주로 관련이 있군요. 뭐 안 좋은 습관도 당연히 연관이 있겠고. 근데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과거보다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2009년에는 256만 8천여 명 정도에서 2018년에는 444만 명 정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약 한 70%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류성 식도염이요. 중노년층에서 뭐 잘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젊은 층이라고 좀 더 나은 상황은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 예, 그 역류성 식도염은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집에서 혼술하거나 뭐 배달 음식, 야식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아무래도 20, 30대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죠.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크게 전형적인 증상과 비정형적인 그런 증상으로 나뉠 수 있고요.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뒤쪽이 뜨겁거나 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슴 쓰라림이 있을 수 있고, 소화 불량,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운 느낌, 위산이 역류하는 신물 오름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서 목에 좀 물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마른 기침 등의 형태의 그런 만성 기침, 후두염, 또 잠을 자지 못하는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드물게 천식이 없던 사람에게 천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천식이 있는 환자에서는 그런 증상이 더욱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가슴 쓰림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경우에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구나 의심을 하고 병원을 가봐야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가슴 쓰림, 산 역류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진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다른 질환과 감별을 위해서라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이제 좀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오늘 알아본 질환들 쭉 보니까요, 공통점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위식도 질환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기가 쉽다 정도인데요. 지금 그 역류성 식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요즘에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크게 너무나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같이 사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게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식도 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협착이 발생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만성으로 진행되면요, 발액식도라는 게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발액식도는 식도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초기에는 증상에 따라서 위산분비 억제제 또는 제산제, 그리고 장운동 촉진제 등을 통해 약물 치료를 실시합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약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치료 일정을 준수하는 게 좋습니다. 약물 치료를 초기에는 주로 받는데, 이게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 전문의의 지시 없이 그냥 임의대로 복용을 중단하면 재발이 또 되기가 쉽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약물 치료도 요즘에는 좀 부작용이 있잖아요.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양자 펌프 억제제를 이제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박신우 고려대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지금까지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설사, 뇌졸중, 허혈성 심장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치매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절한 약물 사용은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 억제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실제 약물 치료로 증상이 나아져도 재발해서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 투약을 장기간 지속하면 약물이 잘 듣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치료 후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습니까? 꾸준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만 역류성 식도염 재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압이 높아져 그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식과 폭식은 좀 삼가고, 식사 직후 눕거나 웅크리는 자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음주는 물론 흡연 또한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금연 금주는 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아무리 꾸준하게 해도 치료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 자체가 호전되지 않은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런 환자들을 위한 수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부분 좀 들어볼까요? 만약 이제 음식물 역류 증상이 지속된다면 항역류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항역류 수술은
위와 식도의 경계를 근처 위 조직으로 둘러 감싸줘서 느슨해진 그런 식도 근육을 다시 조여주는 수술입니다. 느슨해진 하부 식도 주변을 조여서 그 위 내용물의 역류 자체를 방지하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항역류 수술, 이 치료는 어떤 경우에 추천할 수 있습니까? 내시경 검사,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등 객관적 검사를 통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확진된 환자 중에서 그 양자 펌프 억제제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만 장기적인 약물 치료에 대한 부담으로 수술을 원하는 환자 또는 억제제로 증상이 완전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한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장기 약물 치료의 유용성, 비용 효과 분석, 수술 적응증 확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그 질병 상태에 따라서 전문의와 잘 상담을 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 물론 중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식습관 개선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식습관 개선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위식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한데요.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은 위식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식 후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시원한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바쁘다고 해서 너무나 식사 빨리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식사 시간에 충분히 갖는 그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네. 네. 그 식욕은 호르몬 분비에 따라 이제 조절이 되는데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과 반대로 자극하는 그렐린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렙틴은 식사를 시작한 지 최소 15분이 지나야 분비되며 음식을 천천히 잘게 씹어 먹을수록 잘 분비됩니다. 근데 만약 이 식사가 15분 전에 끝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작용하지 않아서 포만감을 좀 덜 느끼게 돼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칼로리 섭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대사 질환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네, 15분 넘게 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빠른 식사 시간이 비만은 물론이고 대사 질환의 시작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 음식을 급하게 먹다 보면 소화 기능이 좀 저하되면서 그 소화 불량, 복통, 속쓰림 등의 증상이 생기고 장기간 이어지는 불량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고요. 식사 시간이 5분 이내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비만 위험은 3배, 당뇨병은 2배, 고지혈증 위험은 1.8배, 지방간 위험은 23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위식도 질환자들이 계속해서 재발을 흔하게 경험하는 이유가요. 뭐 약물 복용이라든지 식습관 개선으로 인해서 증상이 조금만 호전이 되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곧 방심을 하게 돼서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치료의 핵심은 좋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